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 혹은 자식과 관계가 어떠신가요? 가족이란 다들 사이가 좋아야 하지만 사실 모든 가족 관계가 돈독한 건 아니죠. 저 역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어머니는 어릴 때 저를 낳다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와 거의 살았다고 해야겠죠. 아버지는 일 때문에 늘 집에 안 계셨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집에 오셨었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투거나 아니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고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술을 드시고 오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랑 다투셨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할아버지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여전히 아버지는 일하랴 술 마시랴 바쁘셨죠. 가끔 보면 자식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아버지 자식이라는 것도 잊으시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에게는 그냥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죠. 차라리 남이었으면 술 마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싸우는 꼴도 안 보고 맡기 싫은 술 냄새에 행패 부리는 소리도 안 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아마 이런 걸 두고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더니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집에 오면 자꾸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내용이 퍽이나 유쾌하고 유익했다면 글쎄요, 저와 아버지 사이가 달라졌을까요?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아니 사실 태어나고 바로 기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어릴 때 기억하던 모습에는 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목욕, 식사, 학교 등등 제가 필요한 것은 늘 두 분의 도움을 받았죠. 입학식에 데려다 주신 것도, 졸업식에 와주신 것도, 하다못해 체육대회에 와주신 것까지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성장하는데 뭐 하나 도움도 준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머리가 굵어질수록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반항심은 점점 더 커졌었고,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중학 때는 지나가는 낙엽에도 눈을 흘길 때였죠. 아무튼 그런 와중에 아버지는 제게 정말 몇 년 만에 대화를 시도한다는 게 고작 성적은 몇 점이냐, 반에서 몇 등이나 하냐였어요. 차라리 학교는 어떠냐, 친구들은 적으냐 많으냐, 선생님은 어떠냐고 물었다면 그래도 대답할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저에게 관심이 없으시던 분이 저에 대해 오랜만에 궁금해하시는 게 고작 성적이라니. 저는 대답하기 귀찮아서 그저 중간 정도 한다고 둘러댔고, 그럴 때마다 또 다른 잔소리로 이어졌어요. 남들만큼 하지 말고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 중간만 하지 말고 잘 받으려고 노력해라. 지금도 숙제는 했니? 공부는 했니? 시험은 언제니? 갑자기 왜 그런 게 궁금해지셨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전 아버지의 그런 질문이 불쾌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아버지가 제게 말을 거는 것조차 기분이 나빠졌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불편해졌죠. 그냥 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나중에 아버지께서 차라리 밖에서 술을 드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시거나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아버지 걱정뿐이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그 걱정은 더욱 심해졌죠. 내가 죽기 전에 너희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뿐인 자식 너 하나라도 건사를 해야 할 텐데. 아버지 걱정을 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너무 가엾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더 미워졌죠. 할머니를 생각할 때도 그랬어요. 나는 속을 썩일 어머니도 없는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계속 살아계셨는데도 잘 해드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효도는커녕 속이라도 썩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꽃놀이도 다니고 손자 재롱도 보고 자식들한테 용돈 받으면서 온천 여행도 하러 간다는데 벌써 편히 쉬셔야 할 연세에 아들 뒤치다꺼리에 손주까지 키우고 있으니 나라도 잘해야지. 나라도 우리 할아버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싶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말은 무조건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할아버지의 유일하게 남은 희망 같았거든요. 동네에서도 유명했어요. 망나니 아들의 반듯한 손주라고요. 너라도 할아버지 안 힘들게 착하게 잘 자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할아버지한테는 제가,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세상의 전부였어요. 제가 아는 가족도 할아버지뿐이었죠.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택시를 운전하셨었어요. 아주 아기 때는 주차된 차에서 너무 어려 의자에도 제대로 앉지 못하는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신용을 하며 놀아주곤 하셨어요. 성장하면서도 할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면 조수석에 저를 태우시고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운전 연수 아닌 연수를 시켜주셨죠. 도시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지름길에 골목길까지 알려주시는 것은 덤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주행하면서 운전과 길에 대해서는 조기 교육을 제대로 배웠어요. 가장 빠른 지름길들을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할아버지랑 둘이 택시를 타고 도시 곳곳을 누빌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정말 행복한 기억들이었죠. 집에 오면 늘 아버지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걱정에 시달렸지만 할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달릴 때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방해받지 않는 행복이었죠.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는 더 막 나가기 시작하셨거든요.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아끼던, 그리고 제게는 할아버지와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던 택시도 처분해버렸어요. 아버지가 택시를 처분한 날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에게 대들다가 뺨을 맞은 기억이 나요. 그 후로도 저와 아버지의 불화는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말릴 사람도 더 이상 없기에 아버지는 술의 힘을 빌려 저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는 하셨죠. 고등학교에 올라간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저금통을 깨서 집을 나왔어요. 어차피 아버지는 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혼자 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랑스럽기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보자 싶었죠. 일하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 후에도 계속 일을 하다가 군입대 했습니다. 생각보다 부대 생활이 잘 맞아서 계속 지내며 직업군인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직업군인의 길로 들어섰고 규칙적인 생활과 몸을 단련하는 훈련들은 저에게 무척 잘 맞았어요. 여러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것도 좋았고요. 하지만 저는 운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안타깝게도 훈련 중에 십자인대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지만 의사 선생님 말로는 회복하더라도 무리한 훈련을 하기 힘들 거라고 하셨어요. 결국 여러 사람과 의료진과 논의 끝에 저는 직업군인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하고 이제부터는 뭘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부대에서는 딱히 돈 쓸 일이 없어서 모으기만 했더니 꽤 많이 모였거든요. 몇 년을 내가 해야 할 일과 계획에 맞춰 살았고 늘 다음 업무와 계획이 있었기에 이런 고민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삿짐을 옮기고 처음 제 방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당장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생경하기도 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병원 치료받고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사님께서 조금 더 돌아가는 길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옆에 앉아서 이 길로 가달라고 설명해드렸고 기사님은 이 길로는 처음 와본다며 이렇게 오니 훨씬 빠르다고 어떻게 이런 경로를 알고 있냐며 놀라셨어요. 그때 뭔가 강한 자극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조기 교육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택시기사로 일하셨던 할아버지와 도시 곳곳을 주행하며 빠른 길도 배웠고 운전 또한 잘 배웠었죠. 그리고 손님이 탄 것처럼 놀아주셨던 할아버지 덕분에 택시기사가 손님을 대하는 법도 어느 정도 알았고요. 정말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택시기사가 되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이래저래 알아보니 생각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과정도 까다롭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격증 기다리는 것에만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제가 사는 지역은 과열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머리를 쓰려니 그동안 굳어있던 탓인지 집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끔 택시 탈 때는 몰랐는데 다들 이렇게 힘들게 되신 거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며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아가며 존경심이 생겼어요. 특히 이미 택시기사의 꿈을 이루었던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커졌었어요. 함께 택시를 타고 달리며 즐거워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나중에 운전할 거냐며 기분 좋아하셨는데 진짜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해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 기사를 준비하는데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고 저 역시 가만히 있는 성격이 되지 못해서 아는 형이 운영하는 음식점 일을 도우며 공부를 계속했어요. 시험 공부를 하고 합격한 후 교육 이수도 하고 드디어 지역에 있는 택시 회사에 입사할 자격이 주어졌어요. 짧은 여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는 젊은 나이라 그런지 빠르게 자격에 합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교육 들은 다른 아저씨들은 젊은 청년이 택시한다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택시 회사에 입사하니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저씨 소리를 듣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가장 어린 막내였어요. 입대 이후로 막내가 된 것은 정말 오랜만이라 낯설기도 하고 아저씨들이 다들 새파랗게 어리다고 자식 생각난다며 잘 챙겨주셔서 적응은 어렵지 않았어요. 손님들도 젊은 청년이 택시기사를 하냐며 놀라시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어려 보여서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노련하게 빠른 길을 골라서 다니는 것을 보고 점차 제 능력을 인정해주기도 하셨어요. 특히 손님들도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라 노련함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더니 내리실 때는 덕분에 빠르게 잘 도착했다며 운전을 너무 잘하고 길도 잘 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 술 취한 분들을 대할 때면 힘들기도 했어요. 주소를 말하지 못하거나 처음 이야기한 곳으로 데려다 드리니 여기가 아니라고 화를 내기도 하셨고 특히 술을 드신 아버지 또래의 분들을 보면 괜한 기시감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며 만족스러웠어요. 대부분은 일도 즐거웠고요.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저에게는 특별한 손님도 생겼어요. 한 주택가 앞에서 탑승하신 한 어르신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꽃을 들고 타셔서 어디 좋은 데 가시나 싶었는데 문을 열고 타시더니 근처에서 3, 40분 정도 떨어진 납골 땅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좀 변두리 쪽이라 그쪽에는 대중교통이 전혀 없었기에 운전이 어려우면 택시를 타실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납골당에 가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느끼셨던 건지 원래 성격이 살가우신지 어르신께서는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날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젊은이가 어떻게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냐 하는 평소 다른 손님들과도 자주 주고받던 소소한 이야기였어요. 납골당에 도착하고 나니 돌아갈 때도 타시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대신 다시 나올 때까지 미터기를 켜놓으라고. 기다리는 시간도 다 요금으로 내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미터기를 켜두고 앞에서 기다렸고 30분 정도가 지날 무렵 어르신께서 다시 나오셨어요. 처음 승차했던 주택가 쪽으로 다시 가시겠다고 하여 데려다 드렸죠. 어르신을 내리실 때쯤 택시비를 주고 또 따로 저에게 현금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고 깜짝 놀라 물으니 오늘 운전을 너무 잘해주어서 고마워서 주는 팁이라고 하시더군요. 자기 때문에 멀리까지 오고 가고 기다리느라 다른 손님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워서 주시는 거라고요. 저는 기다리는 동안 미터기도 켜두었고 이미 택시 요금도 주행거리만큼 받았기에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래도 이걸 받아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시면서 기어코 주셨어요. 그러더니 혹시 다음 주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이쪽으로 와서 태워줄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어르신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지난주 탔던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어르신께서 그날도 꽃을 들고 차에 타셨어요.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납골당까지 가는 길에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뉴스에서 나왔던 특별한 사건들, 가끔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에 대한 추억이나 사연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어요. 오가며 시간이 꽤 길어서 꽤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르신께서는 매주 주말마다 같은 시간에 납골당에 가신다며 가능하면 매주 와줄 수 있는지 부탁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약속처럼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어르신을 모시러 갔죠. 제가 한사코 거절해도 내릴 때는 꼭 용돈하라며 택시비 외에 제 돈을 따로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몇 주를 함께 하니 저희 사이에는 꽤 많은 대화가 오갔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여쯤이 지나면서부터는 진지한 이야기도 꽤 오고 갔죠.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어르신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르신이 매번 타던 주택가는 우리 지역에서 꽤 고급 주택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젊을 때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분은 아들을 낳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몸이 워낙 약하던 분이라 아이를 낳고 급격히 더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은 회복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가 조금 늦게 생겨 노산이라 더욱 위험도가 높았다고 하고요. 결혼한 지 꽤 되었는데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던 두 분에게 정말 어렵게 생긴 아이였다고 해요.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병원에서는 아이를 낳다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아내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아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낳겠다고 고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르신도 늦은 나이까지 오래 기다린 아이였기에 쉽게 포기하기가 힘들었고요. 오랜 결혼 생활 끝에 몹시 어렵게 얻은 자식이었기에 두 분의 애정도 남달랐다고 해요. 다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두 분은 정말 큰 행복을 느꼈다고 했어요.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인데 얼마나 애틋하셨을지 감히 상상을 해봤네요. 아이가 태어날 쯤은 이미 사업이 꽤 성공했을 때라 돈이 아쉬운 정도는 아니었기에 두 분은 이대로 세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결말을 꿈꿨지만 현실은 행복한 가정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를 두고 아내분이 돌아가셨고 갑자기 세상에 어린 아기랑 남게 된 어르신은 자식 키우는 법을 몰랐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잘 키우는 건지, 뭘 해야 하는 건지 밥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몰랐다고 해요. 게다가 항상 아내와 둘이서 해내던 일을 덜컥 혼자 맡게 되자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우면 어떡하지?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아이와 있는 게 무서워졌다고 해요. 너무 사랑하고 소중해서 혹시나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다고요.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하셨대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르신은 어릴 때 엄청 가난하게 살았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것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남들이 다 하는 것, 먹는 것조차 마음대로 누려보지 못했고 그게 늘 억울함으로 남아 있었기에 그때는 그저 아들을 위해서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게 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고 원래도 부족함 없는 집이었지만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들만 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들은 주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맡겨졌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냥 아직 아기니까, 어리니까 그 빈자리는 아이가 더 잘하면 채워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고요.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비싼 장난감, 어르신은 그런 거로 아이를 채워주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없는 장난감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사실 아들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고 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용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비싼 옷을 사주고 훌륭한 가정교사를 붙여주고 사실 아이가 원했던 건 그런 것보다 그저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고 학예회에 와주고 놀이터라도 한번 함께 가는 거였는데 그때는 왜 그런 게 더 좋은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지 다시 생각하면 후회가 많이 남는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없던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인데 자신이 그걸 몰랐다며 성공한 사업가에 부유한 사람은 되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바보였다고 하시며 자책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빠랑 같이 놀자고 자기랑 놀러 가면 안 되냐고 떼쓰고 조르던 아이는 어느 순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사춘기니까 철이 들어서라고 생각했던 아이는 더 이상 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버렸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거죠.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유대관계는 멀어지고 서로 나눈 추억도 시간도 없다 보니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되돌리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한번 대화가 단절되고 나니 나중에는 아이 방문을 두드리는 것도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몇 번이나 아들 방 앞을 서성이다가 그냥 포기하신 적도 많았다고 했어요. 그때 방문이라도 한번 두드렸다면 아이가 자신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신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뒤늦게라도 노력하려 했다면 조금이라도 지금 결과가 달라졌을까? 관계가 달라졌을까?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셨어요. 뭔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노크하려다 망설이시는 어르신의 모습이 상상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성적이랑 공부를 잔소리하던 저의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마치 없는 사람인 듯 대하던 아버지가 말을 걸기 시작하셨을 때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까? 뒤늦게라도 우리 부자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뭐라도 대화에 물꼬를 트고 싶어 서투르게 다가오셨던 걸까 싶더라고요. 어르신을 납골당으로 데려다 드린 지도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저랑 어르신 사이에는 깊은 유대관계가 생겼고, 그동안의 대화로 저 역시 제 어린 날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도 한참 여러 이야기를 하고 납골당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20분에서 길어도 30분 정도면 다시 나오시던 어르신이 그날따라 늦게 나오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기다리다가 납골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르신을 찾아 헤매는데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라 얼른 뛰어가서 코에 손을 갖다 대보니 다행히 숨을 쉬고 계셨어요. 얼른 부축을 해서 밖으로 나가려다 눈앞에 놓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이 들고 가셨던 꽃이 놓인 납골당 칸에는 익숙한 얼굴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지만 당장 정신을 잃은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는 게 급선무였기에 얼른 주변을 챙겨서 택시에 태운 후 근처 병원으로 달렸어요. 병원에 달려가 급하게 응급실로 보내드리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잠시 후 어르신께서 깨어나셨어요. 큰 문제는 아니고 피로가 쌓여 혈압이 떨어져 갑작스레 정신을 잃으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히도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괜히 자기 때문에 시간도 버리고 고생시켰다고 걱정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큰일 없으셔서 다행이라고 어르신을 안심시켜드리고 팔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어르신을 주무르다가 아까 납골당에서 봤던 사진에 대해 조심히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름을 이야기하며 혹시 아까 사진 속에 있던 분이 아드님인지 물어봤어요. 어르신이 맞다고 대답하였고 저는 기막힌 우연에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어르신의 아드님과 아는 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아드님과 있었던 제 인연을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막 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연이은 마찰과 아버지의 횡포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학교에는 자퇴서를 집어던지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저금통을 뜯어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하루 잘 곳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밤에는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에서 잠을 청하고 낮에는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 생활을 며칠 한 어느 날 길에서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던 양아치들의 눈에 잘못 띈 거죠. 숨쉰 두들겨 맞고 주머니에 남아있던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당장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는데 얼굴에 멍이 들고 주르륵 흐르는 피를 옷소매로 마구 훔치며 눈물이 나려는 것도 겨우 참았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더니 이런 걸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싶었죠. 그렇게 골목에 주저앉아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원망하며 널브러져 있는데 지나가던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던 그분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 형은 우선 자리에서 일어나라며 저에게 따라오라고 했어요. 한 고깃집 앞에 도착했고 아직 문이 닫힌 가게를 열쇠로 열고 들어가더니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가게 안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형은 거기서 수건을 꺼내오더니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닦으라고 하더군요. 화장실에 가서 보니 얼굴은 눈물, 콧물, 피가 범벅되어 아주 지저분했어요. 쓰라림을 참고 세수하고 수건으로 닦으며 나와 다시 그 방으로 갔습니다. 형은 저를 자리에 앉히더니 얼굴에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유니폼을 하나 꺼내서 저에게 이거라도 입으라며 건네주었죠. 옷을 다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자 분주하게 가게 오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쭈뼛거리고 서 있자 가서 테이블이라도 닦으라며 행주를 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으면서도 시키는 대로 테이블을 닦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건조대에 설거지해둔 물통에 정수기 물을 채워 냉장고에 채우라기에 그 일도 했죠. 몇 가지 잡무를 끝내고 나니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까지 얹어서 소시지를 구워 테이블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밥을 먹으라며 수저를 쥐어주시더라고요. 집은 왜 나왔는지 물어보셔서 그냥 솔직하게 술을 드시고 저를 괴롭히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 결국 못 참고 나왔다고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랑 싸워서라거나 성적표가 나와서 같은 가소로운 이유일 줄 알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던 형의 얼굴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으면 같은 집에 살기 힘들지. 그 마음 잘 이해해. 라고 하더니 잠시 고민에 빠졌다가 저에게 혹시 지낼 곳은 있는지 물어봤어요.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사실 그동안 저금통에 모아두었던 돈으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터미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밤을 보냈다고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며 안타깝게 보더니 그럼 지낼 곳이 마련되는 동안 자기 집에서 지내는 것은 어떠냐고 하셨어요. 대신 가게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요. 저는 딱히 선택지가 없었던지라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지낸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잠시 뒤 형과 비슷한 또래의 한 남자가 들어왔고 형은 그 남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그럼 오늘부터 일하라며 앞치마를 주었어요. 오픈부터 저녁 타임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훨씬 깔끔한 방 2칸짜리 빌라였어요. 아직 젊어 보이는데 이런 집에 살다니 부자거나 가게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싶었죠. 가게에서 일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형이 문제집을 사와서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고등학교 검정고시 문제집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사회 나가서 부모님 없이도 성공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는 있어야 대학에 가던 취업을 하든 한다며 앞으로 낮에는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낮에는 형이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형은 예전에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는 문제 없이 제 공부도 잘 도와주었어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형의 도움으로 일자리도 얻고 잘 곳도 생기고 검정고시 시험 합격 후에는 대입 준비를 하여 근처 전문대학에도 진학했어요. 물론 등록금도 형이 다 내주었죠. 남자라면 국가 자격증 하나는 있어야 한다며 운전면허 학원까지 등록해 주었어요. 월급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었죠. 숙식 제공부터 학업 지원까지 형은 저희 아버지도 해주지 않았던 것들을 저에게 해주었어요. 제가 그나마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그때 형이 가르쳐준 덕분이고 그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는 군대에 갈 나이가 되었고 전문대 졸업 이후 저는 입대를 하였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휴가 때 보자며 인사를 하였죠. 그리고 첫 휴가 때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에는 더 이상 형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냥 집을 뺐다고 하더군요. 가게로 갔더니 가게 문도 닫혀 있었어요. 앞에는 공사 중이라는 글자만 붙어 있었고 형의 핸드폰으로 연락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증발한 듯 했죠. 저는 휴가 내내 형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소식을 알지 못하고 복귀했어요. 그 이후로도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형이랑은 연락이 닿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냥 떠나야 하는 일이 있었나 보다 하며 저도 더 이상 형을 찾기를 단념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가장 험난하고 중요했던 순간에 저를 구해주고 이끌어준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매주 주말마다 납골당으로 모시던 어르신이 형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은 형이 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 같았던 한 아이를 만났었다고. 그 애와 함께 지내면서 자기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아버지가 자신과 지내는 걸 어렵게 생각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형이 납골당에 있게 된 것은 어찌된 사연인지 여쭈었습니다. 제가 군입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쯤이더라고요. 어르신은 병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받았다고 했어요. 사실 연락을 받았을 때 아직도 형의 핸드폰에 자신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열일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가니 침상에 누워있는 아들이 보였다고 해요. 거의 5년 만에 만났다고 하더군요. 사실 어르신은 아드님을 유학을 보냈었대요. 엄마 없이 자라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최고로 키우고 싶어 했다고 했죠. 돈을 벌어 부자 아빠로 키우는 것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답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져도 내 자식은 가난해서 자신처럼 못했던 것들, 못 먹은 것들은 절대 없게 하리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유학을 보냈대요. 가기 싫다던 아들이 그저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여기면서요. 주변 모두 자식들을 유학 보내니 아들만 보내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까봐 조바심도 있으셨다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자신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아들은 해외로 보내지게 되었고 그렇게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낯선 땅에서 아들은 생각보다 적응을 힘들어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심해져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명 대학을 진학했는데 그래서 어르신은 더더욱 아들이 잘 지낸다고 생각했대요. 잘 적응했으니 대학도 갔다고 생각하고 아들 역시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한테는 차마 힘들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이 보내주신 대학 등록금과 자신이 살고 있던 미국 집의 보증금을 모두 가지고 종적을 감추고 사라졌다고 해요. 나중에 아들을 찾느라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보니 아들이 그동안 많이 힘들어하고 늘 한국을 그리워하고 외로워하며 우울증으로 치료도 받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후회를 해봐도 늦었고 아들을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들을 찾으며 연락을 기다리느라 연락처도 몇 년째 바꾸지 않았는데 아들 역시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던 건지 아버지의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은 재회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만큼 어색하고 머쓱하긴 했지만 너무 반가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은 아들의 손을 잡고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그리워했는지를 말했고 아들에게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속마음을 다 이야기했대요. 아들은 자초지종을 듣고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죠. 두 사람 사이 지난 몇 년 동안 쌓여있던 오해가 풀린 것도 잠시. 야속하게도 형은 가난 말기 상태였고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형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어르신의 집으로 이사를 했고 친구와 동업했던 가게도 명의를 친구에게 다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자마자 헤어짐을 준비해야 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세상을 떠나기 전 몇 달간 다시 재회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같이 여행을 다니며 평생 만들었어야 할 추억들을 그 몇 달 사이에 다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사실 어쩌면 이제 아들과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기회인지 저주인지 모를 아들의 병으로 두 사람이 그동안 오해를 풀고 다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시간보다 그 몇 달이 소중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르신은 자신이 오지랖을 부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그렇게 떠난 후 저와 만나게 된 것이 어쩌면 하늘에 있는 아들이 저에게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준 기회는 아닐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어르신과 납골당을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역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피하기만 했다는 이야기가 이미 되돌리려고 했을 때는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너무 약해져 있었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손쓸 도리가 없어 더더욱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회피했다는 이야기. 자연스럽게 저와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동안 저 역시도 생각을 많이 정리했었기에 어르신 말이 더 와닿았어요. 어쩌면 저희가 다시 재회하게 된 것은 멀어진 부자 사이가 다시 회복될 기회에 대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날 어르신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얼마 후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고등학교 때 집을 나온 후 거의 13, 14년 만에 아버지와 통화를 하는 거였어요. 정말 놀랍게도 아버지 역시 연락처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여보세요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아버지는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 목소리를 알아채시다니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전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는 술을 드시지 않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얼마 만에 듣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죠. 전화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예전 집에 계속 살고 계신다고 했고 제 방도 그대로 두었으니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시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저는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고 제가 집을 나오고 나서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 잘됐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같은 거야 없어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실 줄 알았는데 핸드폰 번호도 바꾸지 않으시고 살던 집도 그대로 제 방까지 그대로 두셨다니 알 수 없는 감정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과일을 사들고 아버지 집을 방문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는 참 많이 나이가 드셨더군요. 흰머리가 나고 주름진 얼굴의 아버지를 보자 그동안 저희가 떨어져 있던 세월이 새삼 실감났어요. 오랜만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 그동안 지내왔던 이야기들을 했어요. 술을 드시지 않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 건 아주 어릴 때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제가 다시 돌아올까 싶어 차마 이 집을 정리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돌아왔을 때 이 집이 없다면 영영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집을 나간 후 한동안은 저를 찾지 않으셨다고 해요. 저금통을 찍고 짐을 챙겨서 나간 데다 학교에서도 자퇴서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작정을 하고 나갔구나 하셨대요. 어린 놈이 나가봤자 자기만 고생이지 밖에서 고생이나 실컷 하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그냥 놔두셨고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괘씸해하며 아주 들어오기만 해보라 하고 벼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깨달으셨고 괘씸하던 마음은 걱정으로 변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채 맨정신으로 생각해보니 지난날 자신이 어린 저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변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변명을 해보자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는 너무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기에 돌아가신 이후 상실감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머니를 똑 닮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 안 좋았고 그래서 슬픔이 화로 표출되었다고 하네요. 아버지 역시도 어르신처럼 어린 아들을 어찌 대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고 그 방황 속에 술의 힘을 빌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잃을 정도로 엉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술도 끊고 일도 열심히 하고 매번 집에 올 때마다 청소도 해놓고 저를 기다리셨다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를 해볼까 찾으러 다녀볼까 생각도 했지만 혹시나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찾으러 나섰다가 괜히 반감을 살까봐 참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깨끗하게 정리된 제 방이 눈에 들어왔고 아버지 나름대로 저에 대해 많이 생각하셨고 제 입장과 기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셨구나 느껴지며 마음이 찡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두 사람은 그날 긴 이야기를 오래도록 나누었고 바로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자주 연락하고 집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오기로 했어요. 아직은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어색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가끔 아버지와 통화도 하고
집에 들러 같이 밥을 먹을 때면 저희 사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느껴요. 저는 여전히 주말마다 어르신을 모시고 납골당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밖에서만 어르신을 기다렸지만 요즘은 종종 저도 들어가서 형에게 인사를 하고는 해요. 어르신과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고요. 어르신은 택시를 그만두고 개인 기사를 하면 어떠냐고 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택시 일이 좋네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차근차근 회복 중으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려 해요.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 저희도 아주 사이좋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면 저도 아버지 모시고 여행도 다니며 많은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더 늦기 전에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